안녕하세요. 중학교를 졸업한 후로 밖으로 많이 나간 적은 없지만 인생에 대한 생각은 길게 보며 살아가는 40대 중반 여성이에요. 항상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요. 가진 직업이나 알려준 직업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욱 놀랍고 마음 아팠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명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배우고 늘어나는 것이 사람의 성숙도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실은 저도 얼마 전 가까운 곳에 있는 두 형제가 알려준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는 아들 3명만 있는 집에 시집 온 후 시부모님을 4년간 모셨어요. 너무도 저를 자신네처럼 여기시는 분들로 인해 모든 걸 책임져야 했어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아픈 부모님을 외면하고 우리만 사는 생각은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첫째가 조금 더 돈을 내고 둘째도 도와준다고 하니 양립할 만한 요양병원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 정보를 보니 호텔같이 잘 꾸며져 있고 두 분도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집에 모셔두고 요양병원을 선택했을까 생각해보니까요. 왜 그리 좋고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전번에 둘째 동생이 혼자 가셔서 돌아오셨다는데 밥도 맛있고 두 분이 함께 사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솔직히 안 그러시다고요? 갑자기 지구에서 살았던 분들이라면 갑갑한 곳에서 지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부모님이 잘 보신다고 해서 편안하다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난데도 부모님까지 오시면 버겁겠다니까 살기 어려워도 집으로 데려가 줄게요. 당신이 장남이면 우리가 나서야겠지요. 아이들이 형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같이 보다가 부모님과 다툴까봐 걱정돼요. 우리가 해도 만족하실지 확신하지 못해요. 일단 해보고 판단해야죠. 제가 괜찮다고 해도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도 모르는데 걱정하는 것이 더 힘들겠죠? 결국 설득에 승리하며 초반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3개월도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새벽에 요양원을 혼자 나가셔서 병원 직원들과 가족, 식구들, 그리고 경찰까지 모두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계신 분들은요. 그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가족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냥 내일 죽어도 괜찮아. 내가 살던 집으로 가서 편히 죽고 싶어. 여기서는 얼마 못 가서 죽을 거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니, 가족들이 계속 찾았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찾아봤어요. 전주에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갑자기 불편하다고 까다롭게 굴어.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 함부로 찾아보고 신고했어. 아버지, 우리랑 얘기해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간병인 문제인가 봐요. 우리가 알려줄게요. 집으로 보내주세요. 내 집이 최고야. 아버님, 제게라도 연락을 해주세요.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 우선 집에 가서 쉬세요. 서둘러 짐 싸서 가자. 뭐해? 당신 어머니도 잠을 못 자서 지 밤도 안 잤다는 얘기 듣지 못했어? 나중에 알게 되었더니 아버님은 밤마다 내가 버렸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셨대요. 그날은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나는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날 일을 잊지 않도록 하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 시부모님은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득히 표현해 주셨어요. 결혼 전부터 손재주와 강인한 성격을 믿어주셨던 두 분은 이 생각이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아니, 우리 때문에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너와 함께 오래 살 수 있어 좋다. 너의 음식을 받아 먹고 편히 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정말 너가 없었으면 이렇게 편안히 살지 못했을 것 같아.
거기 있으니까 맨날 그 생각이 들어. 자식들이 우리 죽는 줄만 바라보고 있어? 아, 돈이 계속 나가니 매달 생각해야 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 아빠란 물을 많이 마시면 돈이란 것이야. 그래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어? 평생 번 돈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 없이 살았던 아버지와 그 뜻을 따라 살림을 했던 어머니에게는 그 시간이 숨만 쉬면 물쓰듯 돈을 쓰는 상황이나 다를 바 없이 느껴졌을 겁니다. 아유,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고 살던 분이 요양원에 가자마자 눈만 뜨고 있어도 돈이 나가는 것 같다면서 힘들어 하시던 거 봐서 전 잘 알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더군요. 너 하고 싶은 일은 없어? 살면서 하나는 있었어요. 거 아니야, 저요. 하고 싶은 거야 많았죠? 근데 낳고 나니까 엄두를 못 내겠어요. 왜 엄두를 못 내?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배 둘이나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리고 전 솔직히 중학교도 못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딱히 없어요. 다시 공부하려면 한참 걸릴 거고 사회로 나간다고 해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야? 안 늦었어. 어린아이에 널 보고 있으니 아까워서 그래. 특히 너처럼 손도 야무지고 모든 것을 잘하는 애가 종일 해보고. 노인네 보고 이건 갑자기 해보는 말도 아니야? 나 혼자 생각한 것도 아니다. 아마도 시부모님은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군요. 저의 외모가 30대 초반에 불건전해 보였던 것 같아요. 충분히 노력한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가정 사람들, 우리 둘의 생각이 그랬죠. 아멘 입으로 여기며 지내는 것도 그렇고 어린 재능 있는 아이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전에 아들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나서 위에 소모되지 않게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목숨을 걸어도 괜찮다면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따로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이해심을 보여주셨어요. 마음껏 먹고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생각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우리가 애기들을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시작부터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렸고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돈은 제게 인생의 기회와도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허투루운 삶을 살지 않고 꼭 배운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눈을 보며 내 안을 모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산 세월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끼고 있던 열등감,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손끝이 미세하고 빠른 편이었던 나는 관심 있던 미용 분야를 배워보기로 결심했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학원이 끝나면 5시에 데려다 주시고 간식도 준비해 주셨어요. 이따가 수업이 늦어질 것 같으면 얼른 가도록 하세요. 어머님, 저녁엔 마사지도 해드리고 손톱까지 예쁘게 다듬어 드릴게요. 아직 초보지만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반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편이라고 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10살이나 젊어질 것 같아 아버님도 해보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수업을 받으면서 선생님께서도 내 소질을 찾은 것 같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가게가 작아도 상관없으니 시작해보라는 충고를 들었지만 그건 너무 욕심이겠다 싶었죠. 그때 시부모님이 갑자기 유산 정리를 하겠다며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어릴 때 욕나는 형제들 화해시켜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오면 반드시 공평하게 해주고 싶었다. 첫째, 너는 억울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아, 이걸로 미천사만 뭐든 해봤으면 좋겠다. 아직 종종 어색하네. 갑자기 무슨 유선 종류를 한다고 그러세요? 아버지도 식구를 떼놓으니까 가만히 있어? 형은 두 놈도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너희도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고 그래야지.
제일 필요한 순간에 주고 싶었는데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서. 그래, 그 큰 돈을 얻었다고 신난 척하지 말고 사실은 저도 내년쯤 결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덕분에 집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 몫을 다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가게야, 작게 시작해봐. 마음이 되기 전에 그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배웠잖아. 너처럼 사람을 좋아하고 재능도 많은 애가 가만히 애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아깝다.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니까. 아이도 곧 학교에 입학할 텐데 무슨 걱정이야. 어느새 마음을 바라보고 있던 시기에 그 부모님의 말이 더욱 실감이 날 만큼 다가왔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자신만의 떠날 시기를 잘 알았는지 유산을 정리하고 도련님의 결혼식을 올린 후 나는 눈을 감았다. 인쇄된 텍스트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다정한 부부로 불리던 두 분이 죽음이라도 저주할 수 없게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따르기 1년 후에 동시에 떠나게 되었다. 신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시부모님을 연이어 잃은 뒤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된 후 관계가 복잡해졌다.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돈이나 볼 일이 있을 때 자신을 위한 것인 것으로 보인다. 생색을 내거나 시부모님을 이야기할 때 번거롭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부친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돈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머리 아프겠다. 함께 나오는 그런 말소리에 유곽을 들어야 한다. 중학교를 안 나오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당신이 말했듯이 저는 이야기하는 입장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즈 요청하는 번호수를 다녀서 시부모님한테 열등감 폭발해서 학원을 보내달라고 징징대고 돈을 지원받아 학원을 다녔다고 하죠. 그리고 학원에 가서는 배우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여 학원을 다녀온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상황이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으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 형님 노릇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더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시부모님이 본인이라고 칭할 때마다 그들이 이미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가 될 생각을 조심하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형에게 못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형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를 주의 깊게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 시부모님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며 참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를 믿고 가도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너희들이 잘 지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묶음으로 이혼은 가기 싫다. 식구 사이에 싸움이 생길 일 없게 해줘. 제사만 제대로 치면 웃음소리만 들리면 되겠다. 두 사람의 미움은 서서히 더 커졌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함께 있던 시간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어머니는 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는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두 분을 걱정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형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부모님께 받은 것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 참는 것이 답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들이 따로 만나는 그날이었어요. 어차피 한 번은 장례식장에서 있던 일도 풀어야 하니 저도 단단히 결심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동서들을 만난 곳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한식집이었어요. 온 것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아는 곳에 부탁했어요. 앉으세요, 형님. 되게 어색한 모양이신 것 같네요.
이런 곳은 처음 오시는 건가요? 솔직히 사람이 하나 없고 동서와 주방장만 있는 조용한 분위기가 낯설었어요. 책으로 식당 하나를 통째로 빌린 건가 싶기도 했어요. 이러도 할 줄 아시죠? 잘 하진 못해 영어 가르치다 보니까 다른 언어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시간 남아서 중국어도 독학으로 조금 해보고 나중에 심심하길래 그냥 하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걸 시간이 남는다고 혼자서 할 수 있죠? 형님이 학생들에게 영어도 잘 가르치시다 보니 그쪽도 정말 뇌가 다르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전 여기 일본 주방장하고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춤은 제가 할게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저를 통해서 물어보세요. 두 분은 절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더군요. 그냥 눈치만 봐야겠어요. 풀어짐 없이 이야기를 펼치는 것을 생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나를 보며 질문을 했어요. 형님은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나요? 아니요, 손만 빠를 뿐이에요. 그쪽은 소질이 없어 보여요. 근데 말하는 스타일이 참 독특하시네요. 대화할 때 느껴지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별다른 뜻은 없어요. 칭찬이에요. 칭찬이라고 하지만 어색하네요. 칭찬이 아닌데. 그래도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까 듣고 나가야겠죠. 두 번째 동생이 나를 살피며 본론을 꺼냈어요. 오늘 형님이 부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집안 서열을 좀 더 수평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서요. 모든 것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모든 것을 상의한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시네요. 호칭이 수평적이지 않아서 아쉬워요. 외국식으로 지내면 서로 더 가까워지고 좋아요. 형님, 동선이 촌스러워 보여요. 그럼 위 칭호를 제거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랫사람이 되어 있는지 의아해했어요. 솔직히 제가 오기 전부터 두 사람이 서로 대립했을 것이라 예상하여 번거로운 행사를 처리하라고 할 줄 알았지만 칭호 문제까지 끼어들어와서 혼란스러웠어요.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말로 변하는 것도 소리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고 둘 사이의 관계에 맞지 않게 무릎 꿇는 것도 싫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동서들한테 무시당한 적이 있으면 말해달라고요. 그냥 첫째 며느리 역할을 더 많이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교수라 바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아니라 해도 결혼을 통해 연결된 관계인데 이렇게 기본 예의조차 없이 무시하고 지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칭호도 바뀌고 있는 추세라는 걸 모르시나요? 형님, 스스로를 평등하게 만들 권리를 없애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더 들어볼까요? 얼마나 평등해질 수 있는지 한번 어디 설명해 주세요. 솔직히 동서 같은 칭호를 없앨 때도 예의를 지키려는 것인데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도 반말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님이나 동서 같은 칭호를 없애고 서로 변화를 위해 지내자는 거죠. 집안 행사도 각자 맡아서 정리하는 게 깔끔하겠죠. 우리는 형님께 뭘 더 하라고 부탁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교수식이 되는 두 사람이 겨우 만들어낸 그럴싸한 말이 평등 여성 권리래요. 그런 포장으로 애쓰면 잘 속을 줄 아는 제가 쉽게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제 당당한 태도에 놀란 동서들은 갑자기 절을 하는데요. 금방 기본이죠 라고 말하셨죠. 당연히 기본은 있어야겠죠. 아무리 평등이 좋다고 해도 그럼 제가 아는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로 형님과 동서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형님이 내는 게 제가 아는 기본인데 그럼 그렇게 하실래요? 아, 비싼 음식 값이나 개선하는 건 형님이다 그거예요. 당연히 형님이 그런 역할이죠. 그거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든지 형님이 집에서 모여서 밥 먹고 형님의 본분을 보이면서 그렇게 사는 거 저희도 형님을 배려해서 제안한 거라고요. 처지 다 아니까? 저는 회 한 점을 들어 초장 그릇에 범벅을 한 뒤 한가운데에 놓았어요. 어머, 무슨 식사 해저리라고 하더대요. 아, 이해했어요.
딱 이거는 회에다 초장 발라서 가꾸어 놓고는 나한테 이게 자꾸 떡볶이라고 우기는 꼴인데. 아니, 나만 구닥다리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쉬울 것 요청 주신 한국어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네, 그거 맞아.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해? 교수님이란 분들이 뭐야? 간단히 말하면 난 너를 형인이라고 못 불러. 아니야, 몇 번 생각해봐도 그 의미는 그 의미였으니까 말야. 그래서 일어서서 한마디 더 하고 그 자리를 떴어. 누가 그래? 배려해준 줄 아니라고. 참, 형님 목소리 듣고 싶으면 돈을 내거나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맞아본 줄 알아? 맞아.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 당신한테 형님 소리는 참을 수 없어. 알았어. 그런 식으로 해. 앞으로는 이름이나 별명을 부르든 여기, 저기, 누구시든 마음대로 불러. 솔직히 내가 너희들에게 동서라고 불렀을 때마다 어려웠어. 왜 너희들과 이런 인연을 맺어서 상냥하게 동서라고 불러야 할까 고민했지만 잘 됐어. 괴로워. 어머머,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당신한테 형님 소리까지 해야 했는데 참 괴로웠지만 잘 됐어. 얘야, 싸가지들아, 참 저급하다. 아무리 너희가 편하게 사고 싶어도 사람의 신분을 너희가 마음대로 없애는 건 경례야? 아니야. 앞으로는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를 테니까. 싸가지들아, 됐지? 그러자 뒤에서 당황한 두 사람이 말을.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는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남편은 적극적으로 재회하려고 시도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 친해지면서 제 남편이 쟤를 경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형제들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게 이야기했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부모님을 살해한 후를 대비해서 동양 남친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부탁을 받아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은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외면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또한 남편의 행동과 시선이 거슬리고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고 형제 사이에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시 가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서도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남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털어 결국 다시 동서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제례만큼은 마음을 다잡고 넘기기로 다짐하고 준비했어요. 입을 꼭 다무고 시부모님을 모셔드리는 데만 집중했죠. 그런데 그날 동안 남편은 나를 특히 많이 도와주고 동서들 사이에서 내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동서들 앞에서 내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나중에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살지 않을까요? 네, 무슨 말씀이신 건가요? 아, 그 사람이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는 강의장에 다닐 때부터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고 가게를 여나보라고 권유받았어요. 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는데 지금 창업하기 적기가 왔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열심히 정보 수집 중이에요. 그러나 창업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성격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재능이 있는데 왜 가게를 차리지 않을까요? 남편이 동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심장했지만 내가 소극적으로 그들에게 대응해서 일만 했습니다. 당신이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설명도 잘하고 들어주는 걸 보고 꽂힌 것 같아요. 내가 따르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성공할 것 같아요. 제자님, 그런 방향으로 스승과 제자가 있는가? 몰랐네. 그래서 매우 재미있어. 자기들끼리 할 일이 다 있네. 좋은 일도 없나 보네. 웃지만 말고 신중하게 대화와 식사를 하자. 나는 대화를 일부러 끊으며 세 명에게 할 일을 주었습니다. 내 탓 때문에 이런 차가운 분위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시부모님께 혼잣말로 얘기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나도 몰랐는데 형님이 되기엔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자꾸 미안한 마음이 가끔 들어요. 오늘까지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음식만큼은 정성을 다해 만들었으니까 꼭 든든히 즐기고 가세요. 실망하셨을 텐데 덕분에 제 자신도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오늘 삼형제는 동네 호프집으로 떠났고 동서들과 나만 집에 남아서 나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 생각했어요. 맥주를 꺼내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라도 하자고 했죠. 나도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 보자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거실로 와서 안 돼요. 나도 형으로서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걸 알아? 그날 내 행동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부끄럽기도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을 거두셨을 때 어머니는 내게 형제들과 잘 지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그 부탁을 망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는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길 희망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나는 두 동생의 얼굴을 쳐다보며 진심 어린 말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계속되자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제부터 서로 잘 지내봐요. 그러나 형제들과 말을 나누는 것이 겁나요? 오해를 매우 쉽게 하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었어요. 우리의 감정이 부족했던 것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이해하면서 나아갈게요. 나도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며 노력하겠어요. 동생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함께 하자고 했지만 동생들은 훈계를 받으러 온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예에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분을 넣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건데요? 그 말은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였는데요. 중학교도 다니지 않은 나로서는 힘들어요. 사람이 형사 자리에 있어도 눈꽃이고 호칭까지 없애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이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동서들이 제 말을 어렵게 해석하는 것 같았고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시죠. 저도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혼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여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죠?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면 창업까지 할 거라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맥주를 들이키며 동서들의 말을 듣고자 했어요. 학벌 문제가 항상 이런 말다툼으로 이어지니 지치기도 했어요. 왜 학벌 문제를 계속 건져내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못 배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가요? 제 말은 모두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바꿔 대화를 이어가야겠네요. 두 사람 사이에 어차피 생기는 분위기를 억누르기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선입견 없이 동서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자는 마음으로, 아니 형님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될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오게 된 말이었죠. 오해하지 마세요. 한 잔 사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얘기가 있다면 하게 해줘요. 나도 동서들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내 의견은 몇 년 동안 공부하다가 창업을 시작한다고 형님같이 쉽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지도 못할 것이고 잘 될 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빚만 질 수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 재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고급 차를 갖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없으니 그런 분위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끼리 대화하기도 어려운데 누굴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배울 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작은 가게를 차리고 생활비를 벌 생각이었지만 몇 년 동안 수업을 듣다 보니 나처럼 못 배우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학원비를 내기 힘들어서 못 다니는 것도 옛날의 나와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부담 없이 오면서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좋았어요. 장사보다는 도우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난 부탁할게.
혹시 다시 만날 일 생기면 동서들이 피해 사는 동안 절대 보지 말자고. 그럼 우리가 무서운 줄 알고 우리도 바라던 바야. 둘째 형님, 빨리 가요. 진심으로 나중에 마음이 약해져 또 손 내밀어도 동서들이 외면해줬으면 하는 게 진심이었습니다. 이미 상할 대로 상한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동서들 없이 혼자서 며칠 일찍 준비를 하면서까지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고대도 마음 다칠 일은 없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1년여의 준비 끝에 전 보란 듯이 이룬 일을 추진했습니다. 네일 아트를 전문으로 한 미용학원을 열어 다양한 장학금 제도로 사람들을 도우려 한 것이죠. 단계별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 때 어려움이 많다는 현실을 잘 알았기에 무료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365일 개방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알려지자 학원에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몇 배로 늘어나고 장학금 받은 제자들이 돈을 차려서 와기도 했어요. 원장님, 우리가 마련한 등록금으로 학원에 다니게 해준 걸 절대 못 잊어요. 덕분에 지금 밥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러셨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같은 친구들 도와주세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세요. 아휴, 이렇게 준비해왔던 거야? 아이고, 다 들었네. 가게 차리면서 돈도 많이 들고 학원까지 신경 쓰면서 너무 감사해. 여기 다니던 친구들끼리 아직도 연락하고 친해. 원장님 덕분이야. 이번에 가게 차리는데도 서로 도와주고 힘을 주네. 걱정할 건 없어? 내가 원장님을 도와드릴게. 언제나 오세요? 마을이라도 고맙다. 너희들이 잘 되어야 후배들도 잘하겠지? 나중에 자랑스럽겠어. 내가 이런 학생을 가지고 있어서.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어.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학원을 나온 제자들이 함께 창업 준비를 한다는 거야. 제자들 덕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더 기특하고 고마웠어. 근데 믿을 수 없는 재앙도 받았어. 대학의 뷰티 미용학과를 만드는데 교수로 와주셨으면 좋겠어. 원장님께서 기부하시고 제자들과 좋은 일을 해주셨어. 학원만 기억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전 중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이라 대학 교수 자격도 없어. 두려워하는 게 교수 자리에 앉으면? 현재 제자들 돕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워요. 대신 당신이 제안해주신 감사함을 기부금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안해주신 대신 장학금을 꼭 마련해주세요. 그 전에 건물을 사서 학원을 넓히는 생각을 했지만 대학에 도움이 되는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감사한 제안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는데 그 일이 알려지면서 제 이야기가 작은 뉴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뉴스에도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겐 부끄럽지 않은 일이며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영감이 되기를 바라요. 나중에 남편도 뉴스에서 나온 내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당신의 학력이 뉴스에 왜 나오나요? 그저 좋은 일만 알지 그런 게 너지 지루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지만 저는 그것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환경 속에서 성취했다는 것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도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좋은 일만 말하면 용기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노력하고 얻은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 교수와 동지들은 3년 만에 놀라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돈으로 동서들보다 몇 배나 넓은 아파트와 차를 사서 꿀 생활을 즐길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이유는 아버님께서 차를 바꾸시고 싶다고 해서예요. 돈을 많이 벌었냐고 물으시지만 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이렇게 신경 쓰시나요? 저희 사이니까요. 제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한편으로는 언제나 욕심이 많던 우리 형제들은 주식으로 돈을 날렸어요. 이전과 같이 동서 일을 하며 돈을 잃은 것이죠.
제가 아버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형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도와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형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아무튼 일단 얘기를 해보세요. 간단한 토론이라도 좋아요. 꼭 한번 만나보세요. 피해자로서 부탁드릴게요. 잘 안다고 꼬드기서 투자한 생각이 들어오는 걸 코릴게요. 사과를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가는다면 집도 잃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힌 채로는 열려줄 수 없겠죠. 언제나 돈을 번 사람들이 왜 욕심을 부리는지 혹시 무식한 사람을 소리치며 신경 쓰게 되는 이유도 모르겠네요. 한해 진정으로 다시 살고 볼 일이야. 난 그랬지. 내리막길이 삶의 울음소리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로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해. 난 이미 그 시기를 끝낸 거야. 더 잘 해보려는 욕심도 안 남았어. 나는 양쪽 번호를 차단해버리고 내 삶의 한 걸음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지. 남들이 사람을 가볍게 무시하고 짓밟을 때 그제야 아쉽게도 내가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법이 말이야. 하지만 이런 결심도 자꾸만 되돌아가는 게 쉽지 않단 걸 알아. 다시 시작된 마음을 다시 닫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더 이상 그들 덕분에 내 삶을 억지로 낮춰볼 생각은 안 한다고 말야. 적게 배우고 적게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꼭 알리고 싶어. 그러기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겠다고 다짐했어. 내 이야기를 들어준 많은 분들께도 약속해. 모두가 서로 조금씩 베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